아, 안 돼. 제발. 김민준 이병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할머니 쪽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머리채를 움켜쥔 황진석 병장의 악력이 너무도 강했다. 황 병장은 민준의 머리를 잡아채 뒤로 거칠게 젖혔다. 황 병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할머니 앞이라고 봐줄 줄 알았냐. 이 새끼가 감히 면회왔다고 구라를 쳐. 부모님도 아니고 웬 늙은 할망구가 오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면회실 안에서도 유독 크게 울렸다. 불과 30분 전 X사단 신병교육대대 면회실은 주말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연인을 만난 훈련병들의 상기된 얼굴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순의 할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70대 노인 특유의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수수한 꽃무늬 몸빼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싸온 김밥과 통닭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외손자 김민준 이병을 바라보는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어째 얼굴이 이리 반쪽이 됐누. 훈련이 많이 힘들어 이거라도 많이 먹어. 하지만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 젓가락을 드는 속도가 느렸다. 할머니의 눈을 피하는 그늘진 얼굴, 유난히 창백한 피부와 퀭한 눈. 박순의 할머니는 손자가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한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 통닭을 집으려 내민 손목 안쪽, 소매에 살짝 가려진 검붉은 멍 자국에 머물렀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따뜻했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묻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민준아, 혹시. 바로 그때 불길한 그림자가 그들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이야, 김이병,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진수성찬이야. 진수성찬. 낄낄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황진석 병장이 2명의 일병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딱 봐도 잘 풀린 군복 매무새와 거들먹거리는 걸음거리는 그가 이 구역의 왕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는 명백히 민준을 표적으로 삼고 온 것이었다. 황 병장은 식욕이 아닌 오직 상대를 괴롭힐 목적만으로 테이블 위를 훑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챙기냐? 이등병 나부랭이가 선임들이 눈앞에 있는데 혼자 처먹어. 군대리 하나 처먹는 우리 심정은 생각 안 하지. 이 일병과 최 일병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요즘 이등병들은 빠져가지고 할머니 백 믿고 이러는 겁니까?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박순의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그저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박순의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저기, 군인 양반들, 내 손주 친구들 같은데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먹어요. 음식이 많이 남았어. 우리 민준이 잘 좀 봐달라고. 그것은 순수한 호의였고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황진석 병장에게는 그저 가짜는 동정으로 들렸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여긴 군대입니다. 유치원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지 같은 음식을 왜 먹습니까? 황 병장은 보란듯이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면회실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군대 안의 폭력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 병장님, 죄송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사과했다. 뭐가 죄송한데 네 할머니가 무례한 게 죄송해. 아니면 네가 우리 몰래 혼자 처먹는 게 죄송해. 황 병장은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야, 똑바로 말해. 할머니 백 믿고 나대는 거냐? 민준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입대한 순간부터 시작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와 황 병장을 번갈아 보며 간신히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개새끼가 황 병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에 저항하지 않는, 그러나 굴복하지도 않는 그 미묘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 연약한 이등병을 가족 앞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싶었다.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황 병장은 민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할머니 앞이라고 봐줄 줄 알았냐? 이 새끼가 감히 면회 왔다고 구라를 쳐. 그리고 다음 순간 면회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짝, 마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황 병장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고개가 꺾인 민준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배어나왔다. 황진석 병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내려다 보았다. 눈 안 깔아, 이 쓰레기 새끼가. 그는 이 폭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 방 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 저 늙은 할머니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면회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당직 사관 중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황 병장, 좀 조용히 하게 라며 나약하게 말할 뿐 적극적으로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미 부대 내의 권력은 실세 병장에게 넘어가 있었다. 하지만 황 병장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박순의 할머니.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황 병장을 무시한 채 넘어진 손자를 부축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손이 이제 막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손자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민준을 일으켜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방금 전 손자를 걱정하던 연약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고요한 심연 같은 눈이 황진석 병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면회실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박순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귓가에 정확하게 밝혔다. 자네, 방금 내 손자를 때렸나? 목소리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과 자네라는 예스러운 호칭이 담긴 기묘한 위압감만이 존재했다. 황진석 병장은 그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주춤했다. 황진석 병장은 순간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시선에 눌려 주춤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나약한 반응에 스스로가 짜증이 났다.
고작 이틀 뒤면 전역할 말년 병장인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늙은 할망구의 기세에 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때렸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할망구가나 콩밥이라도 먹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군인한테 명령질이야.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 커졌고 주변의 모든 이에게 들으라는 듯했다. 그는 박순의 할머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다. 할망구, 잘 들어. 여긴 당신네 안방이 아니야. 군대라고. 당신 손자가 여기서 처맞는 건 족같이 굴었으니까 처맞는 거야. 군대 물정 모르면 그냥 집에 가서 뜨개질이나 하시라고. 괜히 나대지 말고. 이 병장과 최 병장이 그 말이 웃기다는 듯이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뜨개질와 황 병장님 멘트 죽이십니다. 할머니. 손자 단속이나 잘하세요. 이런 패급 새끼 군대 보내놓고 무슨 면회입니까? 그들의 조롱은 이제 할머니와 손자를 한꺼번에 겨냥하고 있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몇몇 다른 가족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말년 병장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는 없었. 그저 재수 없다는 듯 시선을 피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뿐이었다. 약한 정의감은 거대한 폭력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구석에 서 있던 당직 사관 김중희가 마지못해 다시 한번 끼어들었다. 그는 황 병장보다 한참 낮은 기수이거나 혹은 부대 내 실세 병장에게 약점이 잡힌 듯 보였다. 황 병장, 그만하게.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있지 않은가? 일단 진정하고. 황 병장은 김중희를 맹수처럼 쏘아보았다. 뭘 진정합니까? 중희님은 저 할망구가 지금 군인한테 협박하는 거 안 보입니까? 아니면 저 할망구 편이라도 드시는 겁니까? 그 말에 김중희는 아니, 그건 아니고 라며 말꼬리를 흐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상의 묵인이었다. 황진석 병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 장교마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확인. 그는 이제 이 늙은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했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는 다시 박순의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서 뭐 어쩔 거냐고. 늙으면 귀가 먹나 대답을 하라니까.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황 병장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면회실의 그 어떤 소란도 그녀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놀랍도록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낡은 손가방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방은 수십 년은 쓴 듯 가죽이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그 안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주름진 손에 들린 것은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형이지 폴더폰이었다. 삼성의 SPH-A100 모델처럼 보이는 파란색 액정이 달린 구닥다리 전화기. 그 전화기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황 병장과 그 일당들은 1초간 멈칫했다가 이내 경악과 조롱이 뒤섞인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 저게 뭐야. 저거 작동은 되냐와. 골동품 유물이다. 유물 할머니 지금 1990년 아니거든요. 그거 박물관에 기증하셔야죠. 황 병장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어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야, 김민준 내 할머니 완전 대박이다. 저걸로 지금 누구한테 꼰지르시게. 어네 증조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게 무덤에 계신 조상님들한테 손자 좀 살려달라고 전화하시게. 주변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박순의 할머니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너무도 익숙하고 단호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딸깍 열었다. 그리고는 주소록을 찾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번호를 정확하고 침착하게 하나씩 눌러 내려갔다. 뚜, 뚜, 뚜. 짧은 신호음이 이어졌다. 황 병장은 이제 이 상황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아, 그만하시라니까. 어디 안테나도 안 터지는 깡촌 114에 전화해서 뭐 하시게. 야, 김민준. 면회 끝이다. 일어나. 넌 오늘 뒤졌어. 그가 민준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려는 순간이었다. 박순의 할머니가 전화를 귀에 대고 입을 열었다. 신호음이 끊기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에 집중되었다. 윤중령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요. 박순애.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어났을 일을 상상할 수 있었다. 주말 오후 관사에서 쉬고 있거나 혹은 대대 작전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한중령. 그가 박순애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박순애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확인하고는 다음 말을 이었.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공허한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나 지금 자네 대대 면회실에 있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에 피를 닦고 있는 손자 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손자가 내 눈앞에서 폭행을 당했어. 그녀의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감정의 동요는 배제되었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한 변명이나 질문이 쏟아지는 듯했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그것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잘랐다. 자네에게 5분 주겠네. 딸깍. 그녀는 폴더를 닫았다. 그 작은 플라스틱 소리가 방금 전 민준이 뺨을 맞았던 소리만큼이나 크고 날카롭게 면회실 안을 울렸다. 황진석 병장과 그 일당들의 웃음소리가 멎어 있었다. 그들은 윤중령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 중령은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 대대장급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황 병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뭐야, 저 할망구. 연기 한 편 찍으시네. 윤중령 우리 대대장님이랑 이름이 같잖아. 어중간하게 아는 척은. 그는 헛기침을 하며 동료들을 돌아봤다. 이 병장이 눈치 없이 거들었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이름의 윤중이라든가. 하하. 황 병장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고작 저런 촌스러운 할머니가 대대장과 직통으로 전화를 할 리가 없었다. 이건 명백한 허세. 블러핑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고작 전화 한 통에 흔들렸다는 사실에 다시금 불쾌해졌다. 그는 이를 갈며 민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면회 끝이라고 했다.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는 민준을 질질 끌고 가려고 했다. 넌 오늘 밤새도록 나랑 군대 예절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겠다.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지 못한 것까지 싹 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 병장이 민준을 데리고 면회실 출입구 쪽으로 몇 발자국 옮기지도 못했을 때였다. 쾅! 면회실에 이중 철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방한모를 눌러쓴 두 명의 헌병 MP, EM16 소총을 든 채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황 병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은 채로 이 병장과 최 병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른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채로 그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을 바라보았다. 헌병들은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방한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는지 전투복 상의 위에 점퍼 하나만 겨우 걸친 차림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남자, 윤중령이었다. 윤중령은 방안을 미친 듯이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여전히 테이블 옆에 꼿꼿이 서 있는 늙은 노파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박순의 할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국모님, 국모님, 고모님. 그 단어가 윤중령의 입에서 절규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 면회실의 시간은 완벽하게 정지되었다. 그 호칭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역사책이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단어였다. 국가의 어머니,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황진석 병장과 그 일당들은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대대장, 하늘과도 같던 윤중령이 보여주는 행동의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했다. 윤중령은 그 낯선 노파를 향해 달려가다시피 하더니 90도 인사를 넘어 거의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몸을 굽혔다. 국모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부대 입구에서부터 영접을 했을 터인데. 윤중령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 황 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국모님, 저 할망구가 대대장이 미쳤나? 아니면 쇼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저것은 쇼가 아니다. 저것은 한 인간이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존재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복종의 자세였다. 민준의 멱살을 잡고 있던 황 병장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다. 민준이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못했다. 박순의 할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현역 중령을 마치 말썽을 부린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듯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중령, 오랜만이구먼. 마지막으로 본 게 자네 소령 진급식 때였던가. 예, 맞습니다. 10년 전 계룡대에서 국모님께서 직접 넥타이를 매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중령은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10년 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전설적인 대장 박기철 장군의 마지막 부관 중 하나였다. 국모님은 박 장군의 부하들이 존경과 경애를 담아 부르는 박순애 여사만의 호칭이었다. 박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먼저 입가에 피를 묻힌 채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는 외손자 민준을 향했다.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다음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황진석 병장을 향했다. 저기 서 있는 저 병사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중령이 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네의 부대에서 내 손자를 내 눈앞에서 때렸네. 그 어떤 욕설이나 고함보다도 무서운 감정이 배제된 사실의 나열이었다. 윤중령의 눈이 그제야 황진석 병장과 바닥에 쓰러진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상황 파악을 끝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국모님의 외손자, 이 부대에서 폭행, 면회 중 자신의 눈앞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윤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커리어, 그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이게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윤중령의 이성이 끊어졌다. 헌병 저 새끼 당장 안 잡아. 저 미친 새끼 당장 수갑 채워. 문 입구에 서 있던 헌병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황 병장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박순애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헌병들은 물론이고 분노로 날뛰던 윤중령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윤중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내 용무는 끝나지 않았네. 윤중령.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다시 한번 압축되었다. 황 병장은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절망했다. 박순애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이지 폴더폰을 딸깍 열었다. 그 작은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죽음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가족으로 저장된 단축번호 2번을 길게 눌렀다. 둘째 아들 황 병장과 그 일당들은 이제 조롱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숨죽인 채 저 낡은 플라스틱 조각이 불러올 다음 재앙을 기다릴 뿐이었다. 뚝뚝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순애 할머니는 그 소음을 개의치 않고 입을 열었다. 이 장군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나다. 어미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X사단, 즉 17사단 전체를 책임지는 사단장. 투스타, 이 장군 소장, 이 자신의 헬기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는 주말을 반납하고 예하 부대 상공을 시찰 중이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부대로 먼저 전화하신 적이 없던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제가 저녁에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장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묻어났다. 박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 지금 전에 사단 면회실에 와 있. 17사단. 예, 사단에요.
어머니가 어쩐 일로? 이 장군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빨라졌다. 내 조카, 민준이가.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 부하놈한테 뺨을 맞았다. 이 어미가 보는 눈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이 장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헬기 안의 부관이 사단장의 표정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을 굳혔다. 자네를 봐야겠다. 지금 당장. 박순의 할머니는 용건만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5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이윽고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이 장군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기수 돌려 당장 사단본부로 아니. 신병 교육대대 면회실로 직행한다. 3분. 3분 안에 도착 못하면 전부 영창 보낼 줄 알아. 딸깍. 박순의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전화를 바로 옆에서 숨죽이며 모두 듣고 있던 윤중령은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 장군. 설마. 사단장님 어미 조카.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 늙은 할머니는 현 17사단 사단장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방금 폭행당한 저 이등병은 사단장의 조카였다. 윤중령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사단장님의 조카가 사단장님의 어머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년병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17사단 전체를 뒤흔들,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보고될 대형 사고였다. 황진석. 윤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황진석 병장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약해 보이는 이등병과 만만해 보이는 늙은 할머니를 괴롭혔을 뿐이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필이면 이 부대의 최고 사령관인 사단장의 가족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 병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고 뒤집혔다. 사단장. 어머니. 그때였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아니,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면회실의 모든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하늘을 덮었다. 면회실 바로 앞 연병장의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거대한 군용 헬기, 블랙호크 한 대가 규정 고도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거의 추락에 가깝게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하고 있었다. 황진석 병장의 공포는 이제 극한에 달했다. 두두두두두두.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킨 거대한 바람이 면회실 창문을 때렸다. 연병장의 말은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일어나 하늘을 뒤덮었고 방금 전까지 맑았던 주말 오후의 햇살이 순식간에 가려졌다. 그것은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었다. 비상사태 혹은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급속 강하였다. 사단장님이시다.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가족들이 창문에 달라붙어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17사단 불사조 부대의 상징이 밝힌 검은색 헬기 UH-60 블랙호크가 성난 짐승처럼 연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아 있었다. 쾅. 헬기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채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한 장군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헬멧도 쓰지 않은 전투복 차림의 그는 이 장군. 17사단을 지휘하는 소장, 별 2개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부관과 경호 헌병들이 허둥지둥 뒤따랐지만 경노한 장군의 보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장군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면회실 건물을 향해 거의 구보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고 입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저주를 씹어뱉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열어. 쾅, 쾅, 쾅. 윤중령이 들어왔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헌병 2명이 아니라 별 2개가 달린 사단장 그 자신이었다. 이 장군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을 찾듯 살기등등한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그의 시선은 세 지점에 순서대로 머물렀다. 첫째,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꼿꼿한 자세의 어머니 박순애 여사. 둘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고 있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힌 조카 김민준 이병.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보이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말년 병장 황진석. 이 장군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의 전화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 과장도 없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지휘관인 윤중령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용암처럼 낮고 뜨겁게 끓어올랐다. 중령. 사단장님. 윤중령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충성 중령 윤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장군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설명해봐. 내 관할 구역에서 내 조카가 내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내 부하에게 폭행을 당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지? 윤중령은 입을 떼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몰랐습니다는 변명은 지휘관의 무능을, 알았습니다는 자백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황진석 병장이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중얼거렸다. 사단장, 님 조카, 어머니.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쥐고 흔들던 이등병의 할머니가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의 최고 사령관인 사단장의 어머니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에 대한 필연적인 대가였다. 황 병장은 자신이 밟고 있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사단장님 어머님이신 줄 알았다면, 아니, 저 김이병이 사단장님 조카인 줄 알았다면, 제가 미쳤다고.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빌었다. 그의 변명은 차라리 최악이었다. 그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상대가 힘없는 약자였기에 마음껏 짓밟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었다. 이 장군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내 놈이 지금
이 장군이 황 병장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다시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분노에 찬 아들 이 장군을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 장군은 현역 사단장이었지만 그 손짓 하나의 걸음을 멈췄다. 그는 사단장이기 이전에 아들이었다. 면회실의 모든 이목이 다시 그 낡은 이지 폴더폰으로 향했다. 박순의 할머니는 방금 전 무릎을 꿇고 비는 황 병장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 장군을 향해 말했다. 아들아, 이건 자네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구나. 어머니, 이 장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선에서 끝낼 수 없다니 17사단 내의 일은 내가 끝낸다. 박순의 할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폴더를 열었다. 딸깍. 이번에 그녀가 누른 것은 단축 번호 1번. 큰아들이었다. 윤중령은 이제 호흡 곤란이 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 큰 아들 설마. 이 장군 소장 역시 얼어붙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형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를 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형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 3스타 김 장군 중장이었다. 뚜 신호음이 이어졌다. 주말 오후 군단장 집무실에서 작전 보고를 검토하던 김 중장. 중장은 낯선 번호가 아닌 어머니라고 저장된 구형 이지폰 번호가 뜨자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는 동생과는 다른 묵직하고 차분한 위엄이 있었다. 큰아들인가?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예. 어머니, 그런데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동생 녀석 부대 헬기 소리 같은데. 김 중장은 예리한 군인이었고 전화기 너머에 미세한 헬기 소음을 놓치지 않았다. 박순의 할머니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나 지금 네 동생 부대에 와 있다. 17사단. 예, 17사단에요. 어쩐 일로? 동생 놈이 어머니 모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 면회왔.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네, 조카 민준이가 내 동생 놈부와 병사에게 뺨을 맞았다. 이 늙은 어미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김 중장의 목소리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박순의 할머니는 이 순간을 위해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큰아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치고 너희 형제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그 군대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이 군대가 더 이상 내 아버지의 군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손자, 분노에 찬 둘째 아들, 절망에 빠진 대대장,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가해자 병사를 차례로 훑었다.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야겠다. 전화기 너머에서 10초간의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3스타, 7만 대군을 지휘하는 군단장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군의 명예가 동시에 모욕당한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윽고 김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제3군단 군단장의 명령이었다. 어머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아무도 그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옆에 직통 라인을 집어들고 고함쳤다. 비서실, 지금 당장 군단, 감찰 참모, 헌병대장, 법무 참모 전원 집무실로 호출한다. 3분 내로 그리고 CP 지휘 통제실에 연결해. 박순의 할머니는 전화기를 스피커폰 모드로 바꾸었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김 중장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CP 군단장이다. 지금 즉시 17사단 전 부대에 워치콘 상향 발령한다. 17사단 위수지역 전체를 폐쇄한다. 그 어떤 차량, 그 어떤 인원도 부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윤중령과 이 장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워치콘 상향과 위수지역 폐쇄는 준전시 상황이나 적의 침투가 확인되었을 때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부대 통제 명령이었다. 고작 병사 하나의 폭행 사건 때문에 군단 전체가 움직이고 사단 하나가 통째로 봉쇄되고 있었다. 김 중장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군단 직할 헌병특임대 SDT 전원 무장 출동시킨다. 군단 감찰부 전원 17사단으로 투입한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17사단의 모든 행정, 모든 지휘 라인을 중지시킨다. 그것은 초토화의 시작이었다. 박순의 할머니는 딸까 마지막으로 폴더를 닫았다. 그녀는 자신 앞에서 경악과 공포로 굳어버린 둘째 아들 이 장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형이 온단다. 박순의 할머니의 폴더폰이 닫히는 소리는 방금 전 군단장의 워치콘 상향 명령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면회실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통화 종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군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였으며 이 부대의 운명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이 장군 소장은 자신의 형이자 직속상관인 군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마치 사형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워치콘 상향, 17사단 위수지역 폐쇄, 지휘권 정지. 이 단어들은 현역 사단장인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방향을 잃었다. 어머니와 조카에 대한 미안함, 부하 병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형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군단장이 직접 지휘권 정지를 언급한 순간 그는 27사단의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의 둘째 아들일 뿐이었다. 그의 불타는 시선이 윤중령에게로 향했다. 윤중령. 이 장군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내 놈은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놈이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게냐. 내 놈의 눈과 귀는 장식인가. 윤중령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사단장이 군단장에게 깨지는 지휘 계통상의 연쇄작용은 그에게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국모님의 전설적인 위상을 그리고 그 국모님의 가족을 건드린 부하가 자신의 대대 소속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압도당해 있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윤중령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죽을 죄 그래. 내 놈은 죽어도 싸다. 헌병적이 넋 나간 채 서 있는 헌병들 뭐하고 있나. 당장 저 쓰레기 이 장군이 황진석 병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저놈부터 당장 구속시켜. 이 사태의 원흉. 면회실 입구에 있던 헌병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황 병장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우우,
우우. 방금 전 이 장군을 태우고 왔던 블랙호크의 프로펠러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것은 헬기 한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할 때 나는 공기를 찢고 대지를 누르는 듯한 육중한 소리였다. 면회실의 창문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 덩어리들이 뿜어내는 압력이었다. 저것은 창밖을 내다보던 한 병사가 경하게 찬 목소리로 외쳤다. 면회실 앞 거대한 연병장 상공에 방금 전에 블랙호크를 압도하는 거대한 헬기들이 나타났다. 선두에 선 것은 군단장의 지휘 헬기 UH-60였고 그 뒤를 따른 것은 병력 수송용 CH-47 치누크 헬기 2대였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주였다. 두두두두. 쾅쾅쾅. 세 대의 헬기가 거의 동시에 연병장에 강하했다. 가장 먼저 지휘 헬기에서 군단장 김중장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동생인 이 장군처럼 뛰지 않았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군단 참모장과 감찰 참모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연병장의 모든 공기를 얼려붙게 만드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의 뒤를 이어 치누크 헬기 2대에서 수십 명의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자동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군단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면회실 건물을 포함한 대대 본부 건물을 포위했다. 이것은 사찰이나 감사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초토화를 위한 점령이었다. 쾅, 면회실의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그 어떤 예고도 없었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별 3개가 빛나는 군단장 김 중장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군단 감찰 참모 준장, 군단 법무 참모 대령, 그리고 군단 헌병대장 대령이 살벌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면회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응축되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 넋이 나간 황병장, 절망에 빠진 윤중령, 그리고 굴욕감에 휩싸인 이 장군까지 모두가 숨을 참고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충성. 윤중령과 이 장군의 목소리가 면회실 안을 울렸다. 하지만 김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방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박순애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근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군단장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순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모든 위로와 질책이 전달되었다. 김 중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조카,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민준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과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고 있는 어깨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지옥의 불길을 담은 채로 변해갔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을 향해 경례 자세로 굳어있는 두 장교를 바라보았다. 이 장군, 예,
군단장님, 이 장군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는 오늘부로 17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네. 김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이 순간부로 17사단의 모든 지휘권은 군단으로 이양된다. 자네는 군단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부하로서. 예, 알겠습니다. 이 장군은 입술을 깨물며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김중장의 시선이 다음으로 윤중령에게 향했다. 윤중령, 자네도 마찬가지야. 대대장 보직 해임은 물론이고 자네는 이 사태를 묵인 혹은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법무참모, 이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예, 군단장님. 법무참모가 대답했다. 윤중령은 그 자리에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군단장의 시선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황진석 병장에게 향했다. 황 병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살려주십시오. 군단장님, 제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저 할머니가 군단장님 어머님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감히. 그것은 최악의 변명이었다. 김중장은 천천히 황 병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황 병장의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그는 황 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극도의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인가?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황 병장은 울음소리마저 목구멍으로 삼켰다. 감히 이 어미가 내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김중장은 한 단어를 씹어뱉었다. 이 군복을 입고 내 놈의 전우를, 내 놈의 후임을 그렇게 짓밟았단 말인가. 그는 황 병장의 어깨에 달린 병장 계급장을 노려보았다. 내 놈은 몰랐기 때문에 때린 것이고 알았다면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그 말은 내 놈에게는 군법도 군기도 전우에도 없으며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지. 아닙니다. 군단장님,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다. 김중장은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이 그토록 신봉하는 힘의 논리로 내 놈을 다스려주겠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을 수행해온 군단 헌병대장을 불렀다. 김대령. 예, 군단장님. 헌병대장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한다. 김중장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혐의는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독에 준하는 군 최고 지휘관 가족에 대한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놈을 군단 영창에 즉시 구속 수감하고 내일 아침 바로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김중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일말의 자비도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라. 이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서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이놈의 남은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이놈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줘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에 헌병특임대 대원 2명이 달려들어 황진석 병장의 양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 소리,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면회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으, 으아,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살려주세요. 황진석 병장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깨닫고 박순의 할머니를 향해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이미 시작된 초토화의 서막에 불과했다. 황진석 병장이 끌려나가며 내지르던 절규는 헌병 특임대의 거친 손길과 닫히는 철문 소리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갔다. 그의 비명이 사라진 면회실에는 헬기 프로펠러가 공회전하는 낮은 소음만이 귀신처럼 맴돌았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공간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면회실에 남아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권력의 폭풍 한가운데에 갇혀버렸다. 군단장의 위수지역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들은 이제 증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김 중장 군단장은 끌려나간 황 병장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방금 전 자신이 지휘 해제시킨 두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자신의 친동생인 이 장군 사단장에게 매섭게 꽂혔다. 이 장군, 김 중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부끄러운 줄 알게 아버지의 이름에 그리고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에 이 장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역 소장이 일개 병사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형에게 이런 굴욕적인 질책을 듣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수치였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재앙은 자신의 사단에서 자신의 무능과 태만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이 장군이 대신 고개를 돌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중령을 짐승처럼 쏘아보았다. 윤중령. 내 놈의 대대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내 놈은 대체. 그만하게 김 중장이 동생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서로의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야.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낼 때지.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을 수행해온 군단 감찰 참모 김준장을 불렀다. 김준장, 예, 군단장님 감찰 참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이 순간부로 17사단 전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그의 시선이 민준이 속한 신병교육대대를 향했다. 이 대대는 초토화시킨다. 이해했나? 예, 알겠습니다. 초토화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지. 김 중장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이 대대 소속의 모든 병사, 모든 간부의 관물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개방한다. 모든 휴대폰을 수거해 디지털 포렌식에 넘긴다. 황진석 병장과 연관된 모든 인물의 은행 계좌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진다. 그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김 중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사건이 황진석이라는 일개 병사 한 명의 일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괴물이 탄생할 때까지 방치하고 묵인하고 어쩌면 동조했을지도 모르는 이 부대 전체의 시스템을 박살내겠다는 뜻이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감찰 참모가 경례를 붙이고 뒤로 돌아 문을 열었다. 감찰부 요원 헌병 특임대, 지금 즉시 A작전 개시한다. 목표. 신병교육대대 전생활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뒤집어. 와, 면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감찰부 요원들과 SDT 대원들이 함성과 함께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적진을 점령하듯
각 생활관으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쾅쾅쾅. 생활관 문들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간부들의 고함 소리. 당황한 병사들의 비명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말 오후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부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전원 집합. 전원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의 집합. 모든 관물대 개방 손대지 마. 감찰부가 확인할 거다. 휴대폰 전원 제출에 숨기다 걸리면 군법회의 감이다. 알겠어. 특임대 대원들이 병사들을 거칠게 복도로 끌어냈고 그 사이 감찰부 요원들이 생활관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황진석 병장의 흔적,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부조리의 증거들이었다. 황진석의 관물대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과 함께 후임병들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두 번째 휴대폰 일명 대포폰이 발견되었다. 감찰 요원이 그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 미친 새끼들. 휴대폰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황진석과 그의 일당 황 병장이 끌려갈 때 넋이 나가 있던 이 병장과 최 병장이 주도한 가혹행위의 기록이었다. 그들은 김민준 이병을 포함한 신병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심지어 서로를 때리게 하며 그것을 촬영하고 쪼개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감찰 참모 준장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들고 다시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군단장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김 중장은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며칠 전 밤에 촬영된 듯한 영상이었다. 자신의 조카 민준이 울면서 다른 동기 병사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황진석과 그 일당들이 역겨운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김 중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준 나머지 기기에서 우드득 소리가 날 정도였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꺼버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방금 전 황진석의 공범으로 확인된 이 병장, 최 병장, 지금 당장 체포해. 혐의는 동일하다. 아니, 내란죄에 준하는 군 기강문란 및 전투력 와해 혐의를 추가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중령. 예. 군단장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중령이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자네는 저 영상 속의 괴물들을 그저 병사라고 부를 텐가. 저것들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암세포들이다. 그리고 자네는 그 암세포가 부대 전체에 퍼지도록 방치한 무능한 의사고. 김 중장은 경멸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다는 말로 이 사태가 덮어질 것 같은가. 김 중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이 군대에 바치신 나의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려고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와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느냔 말이다. 그의 외침은 면회실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동이 시작된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던 박순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두 장성의 고함보다도 더 큰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감찰 참모가 가져온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만약 오늘 이곳에 온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늙은 어미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녀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끌려 들어오는 이 병장과 최 병장에게 향했다. 그 어미의 손자도 똑같이 귀한 손자가 아니었을까? 그 아이는 맞아도 되는 아이였나? 그녀의 질문에 면회실에 있던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초토화의 본질이었다. 이것은 한 장군의 가족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힘없는 국민의 아들을 지키지 못한 군대에 대한 국모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가장 엄중한 심판이었다. 박순의 할머니의 그 조용한 질문은 면회실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두 아들인 장군들은 물론 무장한 헌병들과 겁에 질린 다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다가왔다. 만약 오늘 온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질문은 군대라는 거대한 권력 집단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찔렀다. 황진석 병장과 그 공범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가고 사단장과 대대장의 지휘권이 박탈당하는 이 모든 초토화 과정은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공포가 조금 가라앉아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었다.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지? 못 들었어. 큰아들이 군단장, 작은아들이 사단장이래. 미쳤다. 그럼 저 이등병은 왕족이네. 왕족이야. 근데 왜 저런 차림으로? 가족들과 병사들은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 그들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얌전히 앉아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박순의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에 값싼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 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지휘 계통을 전화 한 통으로 마비시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들의 궁금증은 면회실 입구를 지키며 이 모든 사태의 증인들을 관리하던 젊은 헌병 상병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다.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구석에서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 윤중령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중령님. 헌병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실례지만, 저기, 저 어르신은, 그러니까 군단장님과 사단장님 모친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부대 전체가 이렇게. 윤중령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헌병의 질문에 대답할 기력도 없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씁쓸한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분이시냐고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자네, 이 나라 육군 전체에서
아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단 한 사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비마크로 꼽으라면 누군지 아나? 예. 헌병은 그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다. 바로 저분이시다. 윤중령이 턱짓으로 박순의 할머니를 가리켰다. 황진석 그 미친 새끼는 이 나라 육군의 영린이룽을, 그 심장을 정통으로 건드린 게야. 영린. 말씀이십니까? 윤중령은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텅 빈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같은 대령, 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사모님이 아니야. 국모님, 고모님이라고 부르지. 국모님, 말씀이십니까? 헌병은 그 고풍스러운 단어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래, 국가의 어머니, 윤중령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 저분은 구 발기철 대장님의 아내시다. 헌병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윤중령의 목소리에 담긴 경외감은 느낄 수 있었다. 발기철 대장님.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셨던 분. 르 25의 마지막 영웅이시자. 지금 이 대한민국 육군의 군사 교리와 뼈대를 세우신 육군의 아버지시다. 지금의 군단장님, 사단장님을 포함한 이 나라 삼성, 사성 장군들 태반이 젊은 시절 그분 밑에서 소대장, 중대장으로 굴렀던 사람들이야. 윤중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국모님은 그저 장군의 아내가 아니셨다. 박 대장님이 전선에서 싸우실 때 국모님은 후방에서 부상병들을 돌보셨지. 사제를 털어 야전병원에 의약품을 대고 밤새워 가며 병사들의 피 묻은 군복을 직접 꿰매셨다. 전쟁이 끝나고도 마찬가지였어. 전방부대라면 그 어디든 가장 춥고 배고픈 곳을 찾아다니시며 갓 임관한 초급 장교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고 명절이면 떡을 해다 먹이셨지. 지금 저기서 계신 김 중장님, 이 소장님도 다 그렇게 저분의 손길을 거쳐간 분들이야. 윤중령은 말을 이었다. 국모님은 이 군대 그 자체의 명예이자 어머니 같은 상징이신 게다. 모든 장군들이, 심지어 퇴역한 노장들마저 저분 앞에서는 군복을 입고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려 아버지에게 하듯 스승에게 하듯 젊은 헌병은 그제야 자신이 목격한 일의 전말을 깨달았다. 오늘 이 부대가 초토화된 것은 단순히 장군의 가족이 폭행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모든 군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군인의 손에 의해 모욕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헌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의 수수한 옷차림을 힐끔거렸다. 저런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윤중령이 다시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바로 저분이 무서운 이유지. 그리고 황진석 그 멍청한 놈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고 박 대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분은 모든 특권과 예우를 거부하셨다. 의리의리한 장군 관사 대신 시골 낡은 집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조용히 살아오셨지. 오늘도 봐. 군단장 어머님이 행차하시는데 수행보관 하나, 헌병대 에스코트 하나 없이 그저 외손자 먹일 김밥 싸들고
시외버스 타고 저렇게 낡은 몸빼 바지 입고 오신 게다. 그 어떤 지휘관에게도 당신이 온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자 이 통쾌한 사이다의 핵심이었다. 윤중령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황진석은 그저 눈앞에 힘없고 늙은 시골 할머니를 본 게지. 하지만 그놈이 몰랐던 건 그 촌스러운 할머니가 이 나라 육군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실이야. 젊은 헌병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박순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손수건으로 외손자 민준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다정한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젊은 헌병의 눈에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세 개의 별 군단장보다도 두 개의 별 사단장보다도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보였다. 17사단 면회실 사건. 훗날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그날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내 폭행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단장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부패한 시스템을 향한 무자비한 사법적 초토화의 시작이었다. 군단장의 지휘권 정지 명령이 떨어진 17사단은 유령 도시처럼 얼어붙었다. 모든 훈련과 행정이 중단되었고 군단 감찰부와 헌병 특임대가 부대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신문실이 되었다. 황진석 병장과 그의 공범들, 이 병장, 최 병장에 대한 군사 재판은 그들이 체포된 지 불과 72시간 만에 열렸다. 이것은 평시에는 불가능한 속도였다. 군단장의 분노가 육군본부와 국방부까지 닿았고 국모님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 누구도 이 사건을 감히 늦출 수 없었다. 재판은 17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군사법정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선 황진석, 이 병장, 최 병장은 그새 헬쑥해진 얼굴로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면회실에서 거들먹거리던 왕이 아니었다.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일 뿐이었다. 군단 법무참모가 직접 기소검사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렸다. 피고 황진석, 이 병장, 최 병장, 이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후임병들을 갈취하고 고문한 범죄 집단입니다. 검사는 황진석의 대포폰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수십 개의 가혹 행위 영상, 후임병들의 명의로 갈취한 불법 대출 서류, 심지어 부대 밖 폭력 조직과 연계하려 한 정황까지.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비명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황진석의 변호인 국선 변호인은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피고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군대 내의 악습이었을 뿐. 악습 재판장 군단 소속의 고등 법무관이 변호인의 말을 잘랐다. 피해자의 뺨에 낙인을 찍으려 하고 인분을 강요하고 그 가족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저 악습이란 말인가.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불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황진석은 마지막 변론에서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국모님이신 줄 알았다면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시끄럽다. 피고는 아직도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황진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가. 힘없는 할머니였다면 내 놈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내 놈은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에 본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피고 황진석에게 군형법상 초병폭행 가족 앞에서의 폭행을 준전시 상황의 가중처벌로 유추 적용. 특수강도, 강요, 가혹 행위 등 모든 죄목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평시 군사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고 형량이었다. 황진석은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또한 공범이 병장과 최 병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한다. 3명 모두 즉시 불명예 전역 조치 후 국군 교도소에 수감한다. 안 돼. 15년. 황진석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그가 민준에게 휘둘렀던 폭력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대가였다. 하지만 초토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법적인 처벌이 끝난 후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심판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지휘 계통. 대대장윤 중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군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중징계와 함께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그의 20년 군 생활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그의 밑에 있던 중대장 대위, 소대장 중위들 역시 전원보직 해임되어 최전방 GOP 격오지 적과 대치하는 비무장지대 초소로 전출되었다. 특히 면회실에서 황 병장의 폭주를 묵인했던 당직 사관 김중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17사단장 이 장군, 그는 군단장인 형의 집무실에 홀로 불려갔다. 두 형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국방부 인사명령이다. 김 중장 군단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자네는 오늘부로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으로 발령난다. 정책연구위원, 그것은 현역 장군에게 내려지는 사실상의 좌천이자 명예로운 퇴직을 준비하라는 통보였다. 화려한 야전 지휘관의 경력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 장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받았다. 어머니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김 중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이전의 군인이다. 그리고 자네는 자네 부하들을 지키지 못한 지휘관이었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기에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인 김민준 이병은 사건 직후 군단장의 직권으로 군단본부 직할 부대 행정병로 즉시 전출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군 복무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군 병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모든 후폭풍이 정리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박순의 할머니는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군단장이 제공하려는 최고급 VIP 숙소 영빈관을 마다하고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신병교육대대의 작은 간부 숙소에 머물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존재했다. 하지만 17사단에 파견된 모든 감찰 요원들과 지휘관들은 그 낡은 숙소에 국모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잠을 설쳐가며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녀의 침묵은 수백 마디의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감시였다.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가 완료된 날, 김 중장과 이 장군, 이제는 보직 해임된 이 어머니의 숙소를 찾았다. 어머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괜찮다더냐? 예, 본부 의무대에서 안전 가려 중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 싸는 것 좀 도와다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녀는 마치 일주일간 시골집에 놀러온 아들들을 대하듯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두 장군은 감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황진석 병장 일당이 군사교도소로 이송되고 17사단 전체의 지휘 계통이 공중분해되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초토화라는 단어 그대로 부대는 뿌리부터 뽑혀 다시 태어나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박순의 할머니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그녀가 머물렀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대대장 관사 숙소.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군단장이 제공하려는 의전용 헬기나 번쩍이는 장군용 성판 차량이 아니었다. 그저 군단 본부에서 배차된 가장 평범한 중형 세단이었다. 그녀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다. 어머니,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 중장 군단장과 이제는 보직이 해임되어 야전 군복 대신 정복 차림이 어색해진 이 장군 소장. 두 아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사태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였다. 박순의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부대 정문 너머 여전히 워치콘이 발령된 채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17사단의 막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아들, 이 장군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조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아버님의 얼굴에 그리고 어머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용서치 마십시오. 그는 현역 사단장이라는 자부심도 장군이라는 명예도 모두 잃은 그저 잘못을 저지른 아들의 모습이었다. 마청인 김 중장 역시 무거운 침묵으로 그 죄책감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이 사태의 최고 지휘 책임자로서 동생을 엄벌했지만 그 역시 국모님의 아들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아들의 참회를 단번에 끊어낼 만큼 단호했다. 나에게 사과하지 말아라. 그녀는 두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연병장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몇몇 이등병들을 향해 있었다. 너희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저 아이들이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막사들을 가리켰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들을 믿고 맡긴 저 땅 위의 모든 부모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저 약한 아들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두 장군은 어머니의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박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두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70대 노인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셨지. 내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듣고 너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냐. 두 장군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 전설적인 백두산 호랑이 박기철 대장의 군인 정신을 그들 스스로가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대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최신의 전투기나 탱크가 강해서 강한 군대가 아니라고 하셨다. 군기가 바로 서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곁에 있기에 강한 군대라고 하셨어. 그 전우애와 엄정한 군기, 그것이 우리 군의 심장이라고 하셨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두 놈은 그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내버려뒀다. 황진석 같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어. 그것이 너희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것은 어머니의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육군의 아버지가 그의 유산을 훼손한 두 아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그 순간 맏형인 김 중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쓰고 있던 장군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동생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우렁차게 외쳤다. 이 장군. 예, 어머니. 아니, 김 중장은 스스로의 말을 정정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신병처럼 두 발을 탁 소리 나게 모으고 꼿꼿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동생이 장군 역시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별 3개 중장과 별 2개 소장.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두 장성이 시골 할머니의 몸비를 한 어머니 앞에서 그 어떤 부하를 대할 때보다도 더 엄격한 군기를 보이고 있었다. 충성, 김 중장이 먼저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군대의 정신을 바로 세우라는 국모님의 명령을 받드는 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장군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평생 중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마침 연병장 구석을 청소하던 황진석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민준의 동기 등병 몇몇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들의 군단장과 전 사단장이 그저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던 민준이의 할머니에게 마치 하늘을 대하듯 경례를 붙이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권력이 무너지고 진정한 권위와 명예가 무엇인지를 온 부대에 선포하는 장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박순의 할머니는 두 아들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중장과 이 장군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손이 저릴 정도로 꿋꿋하게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지옥 같던 17사단을 뒤덮었던 살벌한 기운도
서서히 새로운 질서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황진석 병장의 이름은 이제 전설처럼 혹은 끔찍한 괴담처럼 신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따스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한강공원.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 속이었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 사이로 이제 막 첫 휴가를 나온 김민준 일병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눈의 훈련병이 아니었다. 살이 적당히 올랐고 눈빛에는 그 나이대 청년에게 어울리는 건강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박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3개월 전 면회실에서의 그 모습,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에 수수한 스웨터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그날과 똑같은 김밥을 플라스틱 용기에서 꺼내 민준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천천히 먹어. 민준아. 체할라. 민준은 할머니가 주는 김밥을 오물거리며 받아 먹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공포가 아니었다. 뺨에 와닿았던 차가운 손바닥이 아닌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김밥을 삼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괜찮으세요? 그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할머니에게 상처가 되었을까봐 두려웠다. 저 때문에 두 분 외삼촌들 모두 곤란해지셨잖아요. 작은 외삼촌은 결국 그는 이 장군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이 전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휴가 내내 마음이 무거웠. 박순의 할머니는 김밥을 건네주려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민준아, 밥 먹을 땐 밥 생각만 하는 거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탓이 아니야.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돗자리 위에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내 작은 외삼촌이 군복을 벗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진 것뿐이다. 그놈은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게야. 내 큰 외삼촌이 그 부대를 뒤집어 놓은 것도 나 때문이나 너 때문이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그건 사적인 복수밖에 안 되겠지.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놈들은 군인으로서 내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일. 그것이 그들의 군복이 가진 무게다. 박순의 할머니에게 있어 두 아들의 행동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지켜온 남편의 유산이었고 그녀 자신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너는 밥이나 많이 먹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놈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몸도 마음도 강해지면 되는 게다. 알았지? 민주는 그제야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입대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활짝 웃었다. 예,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남은 김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그 시각, 국군 교도소의 15인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황진석은 이제 막 수감된 다른 중범죄자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 구역에서
가장 약한 신참이었다. 야. 2461번 험악한 인상의 수감자가 그를 불렀다. 너, 그 유명한 국모님 손자 건드린 놈이라며 늙은 할머니 앞에서 가오 잡다가 별 3개, 별 2개한테 털린 그 쪼다 새끼가 너라고. 그의 이야기는 교도소 내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중범죄자들 사이에도 명예라는 것이 존재했다. 노인과 여자를 건드리는 것, 특히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쓰레기로 취급받았다.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황진석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발길질 뿐이었다. 오해,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여기서 15년 동안 할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밤낮으로 배우게 될 거다. 알겠냐? 그것이 그가 선택한 힘의 논리가 그에게 돌려준 지극히 공평하고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한편 17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부대 전체가 해체된 후 새로운 지휘관들과 병사들로 다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부대에는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은 훈련소 첫날 이런 교육을 받았다. 이곳은 박순의 여사 사건이 터졌던 곳이다. 너희는 선임을 존경하되 부조리에는 절대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조교는 신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그리고 명심해라. 네가 괴롭히는 그 동기의 할머니가 낡은 이지폰을 가진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 폰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낡은 이지폰은 17사단의 영원한 한라인이자 부조리를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다시 평화로운 한강 공원. 민주는 배부르다는 듯이 돗자리에 드러누웠다. 박순의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다정하며 한없이 약해 보이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였다. 이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진정한 힘은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군단을 호령하는 고함 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힘은 때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것은 외손자를 위해 정성껏 싼 한 줄의 김밥에 담겨 있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늙은 어머니의 꼿꼿한 허리에 담겨 있다. 황진석은 그저 힘없는 늙은이를 보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늙은이가 한 군대 전체의 정신적 어머니였다는 사실이다. 오만함은 눈을 가리고 상대를 얕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가장 평범해 보였던 한 통의 낡은 이지폰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정의의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여러분, 이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부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강력한 사이다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